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과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라는 거는요, 사실 상당 부분 미국을 굉장히 염두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요, 중국 사람, 특히 중국의 지식인층, 엘리트층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잘못 만들면 댓글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좀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제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요, 대학은 중어중문학과를 진학을 했고요. 중국에서 그 북경대학교 MBA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조금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이 GVC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순환 생태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만들 때에 미국이 많이 주장을 했던 이론이 자유무역이라는 겁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서로 관세를 매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다른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산업 경쟁력이 더 강하면 그 제품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에는 좋은 이론인데, 물론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대 우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 우위는 뭐냐면요, 제가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다 옆에 있는 나라보다 싸게 만든다고 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 커피컵을 만들어도 싸게 만들고, 모니터를 만들어도 싸게 만들고, 뭘 만들든지 다 일본보다 더 싸게 만든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일본은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 주고 수입을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만드는 것보다 저기서 사오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생산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 우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옛날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밖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집에서 만들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절대 우위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대 우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비교 우위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비교 우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이 비교 우위라는 개념은요, 역시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의 데이빗 리카도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비교 우위론 해서 이분이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분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사진을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생산 능력이라고 있죠. A나라, B나라가 있습니다. 자, A나라에서 하루 종일 만든다. 그러면 고기를 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A나라가 하루 종일 과일만 만든다. 그럼 과일을 14개를 만듭니다. 반면 B나라는 하루 종일 했을 때 고기는 10개, 과일은 12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A나라는 B나라보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기를 만들든지 과일을 만들든지 간에 A나라가 무조건 더 많이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카도가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무역을 하지 않는다고 보자.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A나라는 고기 10개, 과일 7개를 얻을 거고요, B나라는 고기 5개, 과일 6개를 얻을 겁니다. 반반씩 투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무역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무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A나라는요, 자기가 제일 잘 만드는 고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고기가 20개가 생겼죠. 비나라는 자기가 고기하고 과일 중에는 그래도 과일을 2개 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에만 집중을 해서 과일을 12개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자, 인위적으로 고기와 과일의 개수당 가격이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과일을 잘 만드니까 나는 과일은 5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12개 만든 과일 중에 5개만 남기고 7개를 고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비나라 입장에서는 고기가 7개, 과일이 5개가 됐어요. 그쵸? 자, 반면 A나라에서는 아까 B나라의 고기 7개를 팔았죠. 그러니까 고기는 20개에서 13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일이 없던 거에서 7개로 늘었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의 A는 고기 10개, 과일 7개인데요. 무역을 하고 나니까 A나라가 고기 13개, 과일 7개가 된 거예요. B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았으면 고기가 5개, 과일이 6개인데 무역을 하고 났더니 고기가 7개, 과일이 5개가 된 겁니다. 총합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A나라가 분명히 둘 다 잘 만드는데 A나라는 자기가 잘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결과적으로 B나라가 잘 만드는 거를 수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장했다고 하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근거가 되느냐면요, 선진국은 기술과 디자인에 집중을 하고 개발도상국은 인건비가 싸니 생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게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서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면입니다. 네, 비교 우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좀 더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그 조금 어린 친구 중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 비교 우위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 경제학 관련한 내용을 배웠을 때요, 이 비교 우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앞선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그런데 제가 2006년, 7년 이 정도였어요. 제가 북경에 있는 이제 북경대학교라는 곳에서 잠시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운 건 아니고 잠깐 맛만 본 정도인데요. 그때 제가 많이 조금 놀랬던 게, 제가 중국식 그 토론 문화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중국 사람들끼리, 중국의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정말로 살벌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벌하다는 게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 틈을 안 봐줘요. 제가 그래도 좀 아둔한 사람이긴 해도 이 언어는 조금 된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더 똑똑한 그 한국 유학생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를 한 거나 어떤 그 긴장의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토론을 했을 때 그래도 상대방 조금 체면도 고려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그런 거가 없어지는 분위기를 제가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많이 놀랬던 게,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어떤 게 이제 이게 정형화된 이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운다 보면 수학 정석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석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100%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뭐 80~90% 이상은 이것이 정석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중국 북경대에서 느꼈던 거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난장판이었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교수님, 뭐 왕 교수님 얘기가 맞다고 뭐 그거를 막 지지하는 사람, 짜오 교수님 얘기가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뭘 이제 배운다는 거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봤더니 각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교류를 해볼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큰 배움이었겠다. 요걸 이제 뒤늦게서야 완전히 아저씨가 돼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창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예,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다양한
그 이론들을 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10년도 더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뭐냐면요. 서구 사회의 주류 이론에 대해서도 막 갑니다. 중국의 어떤 이 교수분들이 제가 그게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 특징인지 아니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막 가더라고요. 근데 깠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이 비교 우위를 깠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당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기억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교 우위라는 것은 서구 사회가 자기의 경쟁 우위와 패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는 관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무슨 뭐 너 또 빨갱이 얘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분은 아니셨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공산주의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말고 봐주세요. 뭐냐면은요, 이 비교 우위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고기하고 과일처럼 완제품 형태로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와 국가의 교류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마우스 하나를 만들어도요, 이 부품이 단계별로 밸류 체인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선진국은 R&D하고 디자인,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가져가고요, 개발도상국은 생산 쪽에서 절대 우위를 가져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개발도상국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브랜드 경쟁력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질문 자체가 주체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나 자신도 마치 서양 사람들이 그때 만들었던 것이 정말로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세계 질서에 부합하다라고 혹시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원재료가 A, B, C, D, E, F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F라는 이 단계는 분명히 브랜드를 가진 그런 기업의 형태일 거예요. 그 다음에 A 단계에서는 이 기업은 원재료를 가지고 초보적인 가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A에서부터 F까지 나라별로 그 기업별로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죠. 자, 그런데 각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를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각 단계별로 벌어들이는 돈을 봐보실게요. 먼저 원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20원을 법니다. 그런데 A는 딱 2원, B는 1원, C는 4원을 법니다. 이른바 A, B, C 이 세 개의 기업이 의미하는 게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반에 가발 팔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마진이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D부터는 조금씩 높아집니다. 10을 가져가고요, E는 30을 가져가고요, 심지어 F는 60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 학자가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A에 있는데 노력을 해서 F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F 단계는요, 아마 E에 해당하는 게 R&D고 F는 자기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마케팅, 영업, 마케팅 세일즈를 하는 어떤 그 능력이 강한 애들 것 같아요.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거는 한번 바뀌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가 있는데 이 운동화하고 똑같은 품질의 운동화를 아무리 더 싸게 만들어 봤자 소비자는 나이키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 인식은 짧은 몇십 년 안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F를 이긴다는 거는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선 비교 우위론을 까더라고요. 비교 우위론은 마치 이 상태가 모두에게 최선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학자분이 얘기를 하셨던 거는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E하고 F에 있는 부분의 경쟁력을 우리가 빨리 흡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E하고 F 쪽에서 굉장히 적은 노동시간을 들이고선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고 군대에서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혹시 내가 무슨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에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워온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이 학자들은
정말로 자기 나라를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씁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때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짝퉁, 가짜 브랜드, 살짝 베낀 브랜드 이런 거를 너무 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양의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전체 글로벌 밸류체인 시스템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중국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건데 그것을 중국 기업이 일부 가져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 R&D 경쟁력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관건이 되는 게 소비자한테 신뢰감을 가져가고 진짜 같은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제시를 하셨던 내용은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구 사회의 브랜드를 우리가 빨리 병합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브랜드로 바꿔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에 되게 좀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이 올림픽도 하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그게 될까? 왜냐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일단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설명드리고 제가 얘기가 조금 멀어졌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어떤 관점하고 사이즈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중국 생각이 맞다, 미국 생각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이 우리 우방이고 미군이 있는 지역이면 우리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한국의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뭐 우리가 무슨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거의 혈맹 수준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미국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싸움에서 내가 져서는 안 된다는 게 강하더라. 그리고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중국이 생각하는 이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쌍순환 전략 자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